네, 오늘장 랭킹 5입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같이 해보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낯선 시장입니다. 이렇게 3%나 내릴 때는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했는지 과거 기억도 희미한데요. 떠올려 보면서 지금 포인트에 좀 맞춰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이렇게 내린다. 연결고리 잡으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13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과 거리를 두고 있죠. 지금 775선에서 3.69% 하락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어색하네요. 워낙 살짝 조정 그리고 그 다음 날의 희망을 가지고 위로만 봤던 시장이라서요. 저희가 헤드라인에 찍은 것처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만으로 내리고 있는 걸지 일단 질문 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현 수준 먼저 점검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아쉬운 거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그렇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좀 내리막길을 좀 크게 걷는다는 그렇네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시점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종식이 이미 좀 기대감이 많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일단 이 러시아에 대한 또 이 원유 수출에 대해서 인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 류를 일단 기본율을 계속 유지하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도 사실 리스크적인 흐름에서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1,400원대를 돌파한다는 그런 이 뉘앙스가 사실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보자면은 4조가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가 오늘 개인들이 오히려 그 방향성 스탠스를 좀 바꾸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는 관망세를 일단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로도 지금 21선을 일단 정권 교체 이후에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음봉 길이가 좀 길게 이탈했다는 점이 우려할 만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관세 15%가 확정된 이후에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다가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밀린다는 점, 그것이 의미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대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공급과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계속해서 좀 투심에 대한 이탈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 휴가 계획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한 번 더 좀 숨고르기 구간을 한번 겪고 나서 다음 타이밍을 좀 노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비슷한 결의 질문 본부장님께도 드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개인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 양대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의 시선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보고 일단 연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있다면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만 보실 게 아니라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이제 중국 항생 시장이라든지 이제 네. 상해 종합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요인 때문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나 홀로 아무래도 이제 조정의 폭이 깊은 것은 대외 변수가 아니라 당연히 대내 변수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대내 변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근데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뭔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조정의 기간이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 하더라도 계속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추세가 깨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복 학습 효과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이평선들을 좀 이탈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수의 조정에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제 개편안 계획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본다면 한쪽이 수혜를 보는 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네.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으로 볼 수도 있고 기업 입장으로 볼 수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법인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문제, 분리과세에 대한 문제,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누구 하나 유리한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실망감을 시장에 표출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가 올해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 기업이 갑자기 돈 많이 벌어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세제 개편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정의 폭은 아무래도 현재 정부에서 지금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추가 코멘트가 나와야지만 어떤 변화의 바람이 좀 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은 더 기계적인 수급 현상에 따라 의미 없이 왔다 갔다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보수적으로 8월의 어떤 출발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계속 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나왔네요. 사실 어제 LG생활건강의 실적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2분기 매출액은 1조 50억 원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년 대비 11%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해외 화장품 사업 부분이 견인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673% 늘어난 2분기 영업이익 736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6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당히 영업이익 쪽에서 기대보다 잘 나왔다라는 시선의 영향일지 일단은 4.9%까지 어제는 하락했고 오늘 좀 지지부진하던 이야기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1% 전후의 하락이긴 합니다. 조금 더 시작에 대한 평가는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단 지금 나온 종목의 흐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화장품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오늘은 큰 틀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거 하나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관망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종목 간의 대응법이 약간은 다를까요? 정책 드라이브로 더 강하게 오른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정책 드라이브로 오른 게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선, 이렇게 좀 나눌 판단의 기준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지수를 견인했던 섹터가 사실은 삼성전자였나 SK하이닉스였나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반기 끝단에 와서, 그러니까 한 7월 중하순쯤 와서는 삼성전자 힘이 굉장히 컸고 SK하이닉스의 이제 힘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보지만 그 전까지는 금융, 보험, 지주 이 기업들이 사실은 지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저는 다시 힘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논외로 치고 기존의 기술주들, 어떤 주도주들이 그러면 힘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들도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한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쪽 모두 지금은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보다는 다음 주 초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 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파생시장의 수급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간혹 이제 해칭을 위해서 매도 포지션 아니면 풋옵션을 좀 많이 사두는 경향이 있는데
게 만약 오늘 그 포지션들이 늘어났는지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늘어났다면 다음 주도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주도주,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기 전까지는 그동안 강했었던 금융, 보험, 은행, 증권 이쪽은 다소 좀 관망 스탠스로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기준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포인트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관세라는 키워드로 넘어가서 또 한 번 시작에 대한 고민들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8월 7일 발효되는 일정입니다. 관세 카드로 선전을 하면서 움직였던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고민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 오늘 워낙 많은 종목이 내리다 보니까 쉬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을 보면 하락폭이 워낙 크게 나타나서 히든카드로서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HD그룹주 내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리포트 새벽에 와 좋다 리포트 많이 투자자분들이 읽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더 차가운 시선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그 힘을 가지고 올라왔던 섹터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세 잡고 조선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보면은 하나 그룹주만 상승을 하고 네. 상대적으로 H현대 그룹주들은 낙폭이 생각보다 너무 과대해서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은데 뭐 기사에서도 알다시피 정기선 부회장 대비해서 지금 김동관 부회장의 행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네. 영향인가요? 네, 뭐 투자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실적도 사실 하나오션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고, 뭐 엔진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나 그룹주 가운데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력한 실적을 또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MRO 관련된 사업의 드라이브인데 뭐 이제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세척 정도 MRO 수주를 또 따냈는데 HD현대중공업은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쟀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후한 점수를 하나 그룹주에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도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8%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데 하락률이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에 바닥권을 일부 지지했을 때는 그래도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된 이제 펀드 조성이라든지 뭐 일단 민간 뭐 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 LNG 관련된 이 프로젝트에서 이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은 충분히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속적인 수주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에서는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나 관련된 그룹주들이 일정 부분 이제 HD 현대를 너무 갭 차이를 크게 단독적으로 성장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바닥권이 일부 형성이 될 때는 또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HD 현대 그룹주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진다는 가정하에 오늘 흘러내리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접근도 가능하다로 대표님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기자재 업종 쪽에서는 뭐 동성 하이텍이라든지 뭐 세진중공 이렇게 좀 뭐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틈새 전략을 짠다면은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좀 뭐 멀티가 좀 싼 종목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키워드로 놓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도 살짝만 언급을 해보고 갈까 봐요. 기아와 현대차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방산 쪽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태승 본부장님, 네. 현대차, 기아가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그래도 보합권에서 기아 중심으로 본다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선제적으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인 걸까요? 아니면 자동차만큼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하단이 지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그들의 시가총액은 워낙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만한 트리거, 명분을 좀 찾아본다면 그 명분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2.5% 조금 더 낮은 관세를 받고 FTA 협정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로, 일본은 2.5%를 맞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관세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세 군데 모두 15, 15,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유럽보다 더 유리한 것이 없으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소비자분들이 차를 구매를 할 때 굉장히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판매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을 하면 기회는 저는 반드시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세가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 내에서 팔려 나가는 판매량 데이터가 만약 견주하게 여전히 굳건하게 우상향을 보인다면 지금의 가격을 싸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 반대로 판매량에 좀 둔화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그때는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가격 조정보다는 네. 가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 기준 대비 시가총액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작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상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승부수를 저는 어디에 띄울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띄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일반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얼마만큼 두 기업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올해 하반기 주가의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항상 어려운 단어이기는 그렇죠. 한데요.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 다시 한번 그 측면에서 이야기도 풀어가 주셨습니다. 방산 쪽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조선 방산 좀 묶어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주항공으로 틀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 시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지 이 포인트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머스크 CEO의 힘이 이번 주 강합니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X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피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은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 감안해서 봤을 때 스페이스 X라는 키워드의 힘이 더욱더 주목받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이슈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뭐 한동안 트럼프와 이제 그 머스크와의 관계가 안 굉장히 좋았죠. 많이 소원해지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일부만 살아났어도 반응을 굉장히 격하게 해줬던 그런 이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공위성 관련돼서 오늘 강력하게 이제 어제부터 드라이버가 걸렸던 이 스피어라든지 그리고 HVM 요 두 종목들이 나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원래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루미르 비롯해서 컨텍 다 같이 급등세를 보였다는 과거의 이런 섹터의 사실 이 투자 심리가 네.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번에 스페이스 X와 이 계약을 봤더니 지금 1조 달러의 규모. 이게 뭐 사실 장기적인 규모의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3년간의 계약 연장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 이벤트적인 요소가 사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장기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 보면은 스피어의 계약이지만 HVM이 이 공급 미 스페어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밸류체인 구조로 봤을 때 두 종목 관련돼서는 다음 주까지 슈팅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재무적인 요소로 봤을 때 아직까지 스피어나 HVM이나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재무적인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시에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마련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뭐 두 종목 다 저는 다음 주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 흐름 저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반도체 이쪽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스페이스X와 다르게 머스크의 힘이 이제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고리 지어서 설명해야 되는 시점이 또다시 와버린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반도체는 지금 실적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이던스만큼 중요한 게 뭐냐? 캐펙스 투자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캐펙스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아쉬웠냐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AI 투자는 하겠다라고는 예. 했지만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미달을 했다는 게 가장 조금 이제 주가의 조정의 원인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을 더 벌어야 시장에서는 만족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저는 크게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한 가지 좀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은 결국 중국 쪽에서 나온 H20 백도어에 대한 좀 논란이 좀 거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엔비디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춤주춤하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들 또 이참에 또 빌미가 또 내부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까지 받아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AWS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엔비디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HBM은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저는 기업으로는 반도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반도체 안에서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만큼은 저는 여전히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해서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빼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는 나쁘다기보단 네네. 삼성전자는 아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담아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까지 이제 상승 대비해서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지금 전고점을 못 뚫고 또 비실비실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이들 걱정하실까 봐 제가 SK하이닉스 이야기만 드린 거지 삼성전자도 같이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들장 논란 본부장님께 질문 추가로 드려봤습니다.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출 데이터를 이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표님 뭐 항상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중심으로는 확인하고는 붙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던 상반기였거든요. 뭐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헤드라인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관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7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그러고 반도체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영향력을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단지 오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데이터는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그 대외 환경의 변화라고 또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이슈만 보고 나서는 당연히 반도체주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야 되지만 네.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H20에 대한 중국의 이런 제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존재를 하지만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냈다가 지금 삼성전자로 또 이어지고 삼성전자에서 테슬라가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이 파운드리 계약 수주 이런 모멘텀들이 먼저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반면에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대외 환경에 대한 악재가 이제 마련되면서 투자 심리적으로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이 실망 매물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방향성은 그렇게 크게 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동안에 많이 좀 상승을 했던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수익률로 따지자면 사실 뭐
엔비디아의 수익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좀 올라줬어요. 저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사실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3분기에 대한 뭐 바닥권, 2분기 바닥에서 테슬라의 이런 파운드리에 대해서 고객사를 하나 이제 선점을 했다는 점은 그래도 조금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턴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일단 이번에서는 조금 뭐 어느 정도의 매물을 좀 내놓을 수는 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에서 한 번 더 수급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저희 AI 쪽으로 살짝 틀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세제 개편안을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지 않을까. 결국은 수혜 영역에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투심이 악화되긴 했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략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그쪽도 빠지는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불신이 좀 커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신정보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이제 만족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감이었는데 그 속도감에 좀 반대되는 또 강력한 이야기들이 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주한 첫 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지켜질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급부로 움직여야 될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는 저는 인터넷 AI 쪽,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들도 빠집니다. 그런 걸 놓고 보고 있노라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수급의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관세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FOMC라든지 다 지나갔지만 관세도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기업 실적은 미국 기업들의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FOMC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오늘 원픽이 사실 AI 이런 인프라 쪽에 있어서 네. 이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렸던 거거든요. 네. 사실 원픽으로 가져와 주신 쪽은 전력 설비 쪽에서 그리고 뭐 관련된 모멘텀을 안을 수 있는 쪽인데 상대적으로 오후짝에 선전을 하고는 있어요. 포인트를 잘 알려주시면 궁금하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원픽이 재룡전기라고 하는 기업인데 약간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검, LS 일렉트릭보다 동생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우선 이 전력기기 전체는 멕시코 관세와 우리나라의 그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멕시코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전력기기 공급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직 25% 관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전력기기주들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재룡전기는 북미 매출량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호재지만 또 한 가지 결국 이제 시장 지수가 안 좋으면 뉴스를 쫓아다닙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가 뭐가 있었죠? 남북 경협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룡 시리즈는 과거에 남북 전력 조사단의 수장으로 재룡 전기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번에도 만약 경협 이슈까지 붙게 된다면 재룡 전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 라인 35,000원 꼭 지켜주시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바라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속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해볼까요? 관세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제약바이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상무라고 전반적으로 대표님 봐도 될까요? 오늘은 뭐 트럼프의 발언이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이나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뭐 보험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서 약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좋았었고 뭐 최근에 보면은 D&D 파마텍이라든지 아니면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이 노보노디스크와 거의 동등한 리벨러스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 성공 이 이슈가 또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오늘
이런 뭐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낙차가 굉장히 컸었고 또 하나가 이 대주주 양도세에서 가장 타격을 크게 입는 섹터가 저는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집중돼 있는 쪽이라서 일단 당분간은 이 바이오 쪽,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이 또 하나가 이게 얘기가 나온 게 비만 체제로 시작된 공급 과잉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의 투심을 좀 자극했기 때문에 당장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이 뭐 굉장히 좀 세련되게 나오더라도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 유한양행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인 투심이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워낙 큰 틀에서 봐야 되는 날이니만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5위로 좀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마무리를 할까 봐요. 오늘 이 이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흔들리는 종목군이 참 많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글로벌 텍스풀이 특히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용기기까지 타격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시각으로 기대감이 컸던 섹터인 만큼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에게는 완벽한 악재라고 맞죠. 좀 봐야 네.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개장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속상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지금 더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생각한 것만큼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의 조정세를 감안을 해서 그들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또 악재는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다음 주 초에 길적 반등 그 이후의 흐름까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표님 이 기대감 크게 반영해서 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글로벌 텍스풀이 제외하고 미용기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어떨까요? 사실 기기 쪽으로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파마리서치도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보톡스, 필러 이쪽까지도 많이 지금 어떡하지? 전체 시장이 빠져서 오늘은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는 하고 물음표를 던지실 것 같아요. 대표님의 시각은요? 저는 무조건 사자입니다. 사실. 지금 사요, 오히려? 뭐 분할해서 사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차별화돼 있어요. 그 시장은. 네. 예. 그러니까 침투율 같은 경우 이제 스킨부스터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화장품은 100 중에 나눠 먹는 시장이고 스킨부스터나 홈 디바이스나 아니면 그 위에서 의료용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지금 2%에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개척하는 시장이라서 사실 조정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장하는 폭을 보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인적 분할의 리스크가 없었으면 벌써 70만 원 목표가를 저는 찍었으라고 보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도 사실 증권사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 이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컨센을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다른 점은 지금의 의료 시장은 가격적으로 환급을 안 해주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에 시간 좀 많이 써봤네요. 자, 금요일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